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학교 현장이랑 교회에서 그 리더,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이라는 그런 예, 화면 공유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목을 살리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살리는이라는 말은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요엘서 말씀이었습니다. 메뚜기와 팥종이와 느치와 모든 그 황충으로부터 그 손실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보상하는 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미디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또는 신앙이나 아이들의 모든 균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야 될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이 빼앗김을 당한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회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책임지고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2022년과 함께 그 일이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시간을 갖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오늘 이 짧은 시간, 제가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빨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80분, 90분이지만 한 2, 30분 들은 것처럼 제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집중하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하는 자리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자, 물고기한테는 설명하셨을까요? 내가 물고기를 왜 만들었는지 바다에다가 설명 안 하셨을 것 같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도 설명을 하십니다. 물고기야, 너는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물고기 알이 엄청 많죠. 자, 물고기는 왜 이렇게 알을 많이 품고 있다고요? 그들의 존재 목적은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자, 치타한테는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셨겠죠. 다만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치타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로 뽐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은 치타에게는 다리 근육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신체 구조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치타를 만드실 때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려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나도 빨리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짧습니다. 등짝에 있는 무거운 걸 좀 떼주시면 제가 달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장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장치를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두뇌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힘도 세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날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살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정말 신체적으로 보면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두뇌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고 빼앗기고 있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바뀐다고 말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뗐을 때 스마트폰 쥐어주면 금방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보니까 엄마들은 편하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뇌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뇌 크기가 30%가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걸 볼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잖아요. 뭘 작아지게 머리 계속 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두뇌는 감각, 운동, 언어, 사회적 통제력, 여러 가지 두뇌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발달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 발달에 스마트 기기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뇌가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뇌 발달이 뭔가? 자, 두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먹 2개 정도 크기인데요.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두뇌가 발달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뇌는 어떻게 발달되냐면 그 두뇌 안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생성되고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단어가 두뇌 발달이에요.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이 네 단어를 여러분이 알면 아, 두뇌는 이렇게 발달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네 단어를 모른다는 얘기는 두뇌 발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네 단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단어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뇌 발달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그게 뭔 말이지? 설명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 두뇌 발달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두뇌 발달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 정도는 이제 인정할 수 있으시겠죠? 예.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살짜리 아들이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와서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세요.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담배를 아이 입에다 물려줄까요? 절대로 안 되죠. 왜? 쫄라대는데 안 주죠?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잖아요. 근데 담배는 왜 안 준다고요? 알기 때문이에요. 담배 연기를 흡입하면 그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담배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재웁니다. 근데 안 자요. 자장 아무리 재우려고 해도 아이가 안 자.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 따라요. 설탕을 진하게 타서 이제 먹입니다. 아이는 달달하니까 꿀꺽 마시고는 취해서 골아 떨어져요. 그럼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우는 데는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아이를 재우는 엄마가 있다면 여러분 그 엄마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하시겠죠? 아동학대죄로. 그런데 정말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소장님 스마트폰 나쁜 거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우 소장님 스마트폰 나쁜 거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우 스마트폰 나쁜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과 담배는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준다는 사실로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동학대죄로. 근데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알지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쁜 걸 알아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나쁜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두뇌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 뉴런이라는 것은요. 우리 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걸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뉴런이라는 거예요.
뇌 안에 뉴런이 있는데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1000억 개는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 나무의 실제 크기는 엄청 작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작으냐면 1mm를 1000번 자른 크기예요. 여러분 1mm를 1000번 잘랐다?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예,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작은 나무가 뇌 안에 1000억 개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동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1000억 개 나무를 우리 뇌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심겨지느냐? 뱃속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하고 3개월이 되면 발가락 10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발가락 10개씩 있으시죠?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뱃속 3개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 10개 발가락 사시면서 더 필요하신가요? 10개면 충분하죠. 죽을 때까지 10개 쓰시죠. 그런 것처럼 뱃속 3개월, 8개월 때 우리 뇌 안에 1000억 개 뉴런이라는 나무가 필요한 곳에 쫙 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쓰시고 죽을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심긴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림 그리는 나무가 특별하게 심긴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하고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엄마가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태교한답시고 우리 애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노래하는 나무 커져라 커져라 그런다고 노래하는 나무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미 디자인된 것이 임신했을 때 모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도록 설계 도면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이미 뱃속 3개월, 8개월 때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져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냅스는 뭐냐면 1000억 개 나무에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뉴런과 뉴런의 틈이 있어요. 이 공간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여러분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100만 번. 그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미세한 공간들이 두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최근에 알아낸 거예요. 100년 전에는 이런 공간이 있는 줄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뇌를 열어볼 수도 없고요. 찍을 수도 없고요. 찍어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뇌를 촬영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서 이 공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공간을 보니까 이 공간에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 일주에 100번씩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신호들은 일주에 300번씩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딱하면 100번에 300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붙어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일주에 100번, 300번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호를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 공간에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시냅스예요.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냐? 1000조개가 있는 거야. 몇 개요? 1000조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1000조는 그렇게 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면 매일 3억씩 돈을 써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써야 될 돈이 1000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시냅스들이 우리 두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냅스를 또 자세히 100만 배 확대해서 봤더니요. 전기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같이 그 안에서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 결합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이거 뭐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의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들랑말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붙으면 생각나네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지 붙들랑말랑 결국 안 붙으면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 다음에 확인해보고 얘기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손자를 보는 순간 깔끔하게 손자 이름을 불러내면 되는데 입에서 아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딴 손자 이름들이 자꾸 튀어나오죠.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켜놓고 계신 분들 보니까 이미 손자가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할머니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나무들 1000억 개가 되는 나무가 몇 년 된 나무란 뜻이에요. 자, 할머니가 60살이면 이 나무는 몇 년 된 나무예요? 60년 된 나무예요. 왜? 언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60년 된 세탁기 잘 돼야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돼야 안 돼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손자를 보는 순간 빨리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결합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이 신호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 태어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뇌 활동이라는 걸 이제 그려보세요. 두뇌가 움직인다.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쏟아낸다는 얘기는 이 속에 뭐가 있다? 1000억 개 뉴런이라는 나무가 심겨져 있고 나무에는 공간이 존재하고 공간에서 전기 신호가 움직이고 전기 신호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결합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말을 쏟아내는 거야.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뇌에도 저와 똑같은 나무와 신호와 단백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못 알아듣죠. 원숭이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숭이 뇌에는 그런 나무와 공간과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합이 일어나는 신호가 전기 신호가 없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된다는 얘기는 바로 뉴런의 틈에서 1000족의 시냅스들이 연결되고 확장되고 조율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현병이라는 말 아시죠? 조현병. 이 조현병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정신병을 조현병으로 바꿨어요. 조현이 뭐냐면 조는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현은 현악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현악단이 연주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조율을 하잖아요. 현을. 그리고 나서 지휘자가 하면 쫙 맞춰서 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같이 음악을 하면 삑사리가 나는 거잖아요. 뇌가 그렇다는 거야. 1000족의 시냅스가 서로 연결되고 조율돼야 되는데 그 조율에 삑사리가 난 게 뭐예요? 조현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두뇌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과 조율로 되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정상 범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두뇌 안에 1000족의 시냅스의 연결과 조율에 문제가 생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두뇌 발달이에요. 자, 두뇌 발달이 뭔지 이제 그려졌죠? 그러면 이 1000족이나 되는 시냅스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다 1000족의 시냅스 만드느라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이런 기억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든 질문에 하나님 그러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키워드가 있죠. 선택과 경험.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할 때마다 두뇌 속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시냅스라는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시냅스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냅스는 결국 누가 만든 것이다? 내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여기에 있는 1000족의 시냅스, 두뇌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선택과 경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인류의 위대한 발견. 왜 그런지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일단 좀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불러요. 시냅스의 가소성. 이건 한자를 보셔야 됩니다. 가소성은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소자는요. 도자기 빚을 소자예요. 모양 만들 소. 그러니까 소는 무슨 뜻?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찰흙놀이 하는 것을 조소활동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조소활동. 조소할 때 그 소자가 바로 모양 만들 소자예요. 찰흙놀이가 모양 만드는 거잖아요.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소는 무슨 뜻이에요?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을 만드는 성질.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시냅스라는 놈이 모양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엄마가 옆집을 갔다 오게 보세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너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8살짜리도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해.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봤더니 있잖아.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더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 타는 거 있구나. 진짜 가르쳐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면 막 타게 되나요 우리 아들?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걔는 연습을 한 거, 연습. 걔가 연습을 할 때 두뇌 안에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되는 성질. 그 뜻이에요, 가소성이. 그럼 얘가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겠죠? 그럼 그 모양이 만들어져요. 페달을 밟아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요. 핸들을 움직여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요. 좌우를 살펴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요. 자기가 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유지가 돼.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야. 옆집 아이가 오랜만에 자전거를 다시 잡았을 때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그 아이는 오랜만에 타도 바로 탈 수 있나요? 걔가 왜 바로 탈 수 있어요?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 자전거 타게 하려면 엄마는 이제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려오러 가서 연습을 시키면 돼.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전거 타는데 필요한 시냅스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유복희 선생님하고 오명 선생님이 계십니다. 앞에 계셔서 제가 지명을 했는데, 자, 유복희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시고 오명선 선생님은 영어를 못하신다면 유 선생님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유복희 선생님 머리 나쁘세요? 이 비밀인데 어떻게 알고 다들 아니라고 막. 자, 왜 영어를 잘하신다고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하신 거죠. 영어로 말하고 선택과 경험을 할 때마다 두뇌는 뭘 만든다고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죠. 근데 오 선생님께서 유 선생님한테 선생님 영어 잘하시네요.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시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머리 좋으셔서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거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두뇌과학적으로 보면 시냅스의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아이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어떤 아이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50점 맞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100점 맞은 놈은 머리가 좋고 50점 맞은 놈은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100점 맞은 아이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냅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50점 맞은 애는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양을 안 만들고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딴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 문제가 아니라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됐죠? 적용 한번 해볼게요. 적용. 자,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지고 있대요. 주머니 속에서 이 아들 뭘 찾고 있을까요? 네,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을 찾아요. 사실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거죠. 찾아보니까요.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합니다. 우리 아들 뭐 하나 봤더니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우리 아빠들 또 막 감동을 받아요. 와, 우리 아들 진짜 잘한다. 이거 내가 안 가르치는 게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아들 천재구나 천재. 아빠들 너무 좋아해. 자,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분 동안 뭘 배웠어요? 두뇌가 발달되는 과정을 배웠어요. 자, 두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하고 경험하고 있으면 두뇌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똑같은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그게 두뇌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빠는 여기를 봐야죠. 아들의 여기를.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뇌 속에는 지금 뭐가 만들어진 중이라고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책을 읽고 있으면 아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들 공부하니? 우리 아들 책 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 하죠?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죠. 오락실을 저으면 거기서 뭐예요? 게임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지금 열심히 오락실을 뇌 안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면서 쫑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개 나무를 하나님이 심어놨지만 그 나무에 맞는 선택과 경험을 하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교사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두뇌는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뇌를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나무만 여기다 심어놔서 제가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따져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렇지만 있잖아. 건물은 네가 다 지었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 안 지시려고요.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선택한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뇌가 발달된다면 부모는 뭘 도와줘야 되는가? 스마트폰이 두뇌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쉬워졌어요. 자, 봅시다. 그 전에 좀 여러분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잠깐 시험을 보겠습니다. 채팅창을 여시고 채팅창에다가 답을 이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채팅창을 좀 열어놓겠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 10달 있죠? 뱃속에 10달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태어난 순간 아기 뇌 속에 시냅스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많다, 적다를 답을 쓰시고 이유를 꼭 쓰셔야 돼요. 이유. 권사님 거기다 쓰시면 정영수 권사님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거기다 쓰시면 이게 계속 남습니다. 제 저거에. 지워주세요. 지워보세요. 자, 많다, 적다. 이유까지 쓰셔야 됩니다. 적으면 적다, 이유. 많으면 많다, 이유.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120명 들어와 계시는데 최소한 절반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20분 동안 설명한 것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여기에 다 판단이 됩니다. 판가름이 납니다. 네,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답은 적다죠, 적다. 자, 요걸 지워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넣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에다 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당연히 적죠. 왜 적어요? 한 짓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시냅스는 언제 만들어진다? 선택과 경험을 해야 만들어진다. 제가 20분 내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너는 도대체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하다 나왔길래 시냅스가 이렇게 많은 것이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 밀도가 희박하죠. 아예 없지는 않겠죠. 뱃속에서 애기들이 많은 짓을 하니까 조금 있겠죠. 그러나 시냅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뉴런은 1000억 개를 갖고 태어나지만 100만 분의 1mm 공간들은 다 비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나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 땅, 빈 땅이 빈 땅.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요. 그럼 애기들이 생각하는 거,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해요. 따라쟁이들이 되죠. 맞죠? 아기들 따라쟁이잖아요. 자, 아기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이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집니다. 시냅스가 이렇게 빽빽해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엄마 아빠를 엄청 따라해서 만들어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요,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원숭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전국북 같은 이야기, 늑대 소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확인해 보시죠. 울적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ну как, вот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и, вот это вот.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린 뉴런, 우린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나무가 700억 개라서 저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뱃속 3개월, 8개월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1000억 개가 다 심겨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1000억 개 나무들의 틈, 그 공간에 시냅스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시냅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두뇌 발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어떤 동물도 두뇌를 발달시켜서 사는 동물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는 먹고 자면 다 개가 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벌들이 정육각형으로 벌집을 짓는 거 아시죠? 걔네들이 기하학 공부를 했나요? 벌집 지을 때 자로 재나요? 각도기를 재나요? 공부하나요? 그런데 완벽한 정육각형을 짓죠. 근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왜 정육각형으로 짓는지? 이 정육각형은요, 이 지구에서 우주 공간에서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많은 꿀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도형이 정육각형이에요. 그 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생물들을 하나님이 일생을 다 프로그램해 놨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동물들은 프로그램된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인간은요,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뭘 만들어야 된다? 두뇌 안에 천족의 시냅스를 잘 만들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누가 만든다? 본인이 선택과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따라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안 따라했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아이가요,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데요, 엄마가 까꿍 따라해봐 이러고 이제 재롱을 하면 따라해야 되는데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사람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따라하잖아요. 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따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천족의 시냅스를 만들 수 있도록 거울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1996년에 이탈리아의 한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포인트를 가지고 이 위에는 좌뇌 우뇌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은 거예요. 그 내가 바나나 먹고 있을 때 뇌 활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가 움직이고요.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좌뇌, 우뇌입니다. 같은 뇌예요. 좌뇌, 우뇌니까 같은 자리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 밑에는 뭐냐면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은 거예요. 그 나 바나나 안 먹고 있어요.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나 먹을 때랑 같은 위치에 시냅스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보기만 하고 있는데도 뇌는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 사람은 거울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사람이 되도록 거울을 달아 놓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갈까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상을 뺐나 보다. 영상 안 봐도 되니까 이제 넘어가죠. 자, 하나님이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거울을 뇌에다 달아놨다는 것은 1000억 개 나무에다 거울을 달아놨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네가 사람이 되려면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동물들은 잘 먹고 잘 자면 사람이 되지만 너는 천주의 시냅스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천주의 시냅스 열심히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그냥 거울 달아놨으니까 따라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걱정하지 마.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천주의 시냅스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엄마 아빠한테도 하신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들, 네 딸, 그 아이들을 뇌에다가 거울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울 달아놨다 무슨 뜻이에요? 잘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되기 위해서 천적의 시냅스 모양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로 부모라는 존재를 주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교사는 어떤 존재예요?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이 말인 거죠.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절로 될까요? 네. 그래서 부모의 정체성은 자녀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한테 맨날 신경질을 내면서요. 인상을 쓰면서요. 내가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이러고 말을 하면요. 아이 두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아이는요.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엄마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자기가 잘 사는데 관심이 없고 돌아서 자꾸 애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장님, 되는 공유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어떤 화면이요? 너무 적어요. 네. 공유화면이요? 네, 공유화면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그래? 풀로 전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그게 또 작게 나옵니까? 네. 잠깐만요. 커지나요? 커졌나요? 안 커져요? 네, 아직까지. 아,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 문제. 화면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그러면은 공유에 시스템 문제. 저는 하다가 다시 한번 켜보면 안 될까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 전체 화면을 됐고 죄송합니다. 껐다 다시 키면서 다른 화면을 공유를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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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습니다. 네. 네, 아까 공유 다시 할 때
옵션이 자동으로 다운 화면이 되어버렸어요. 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생긴 대로 내가 살아버리면 아이는 그 시냅스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이 먹어진 삶의 선택을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해서 나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싸울 때 아이는 그 시냅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너는 왜 말투가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걔 말투 왜 그렇다고요? 과학적으로 왜 그렇다고요? 내 말투가 그런 거죠. 그럼 누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바꾸기 위한 매일의 선택에 집중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남편하고는 잘 싸워요. 이웃하고도 잘 싸워요. 자식하고도 잘 싸워요. 근데 자신하고는 싸우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냅스가. 그런데 남편하고가 아니라 이웃하고가 아니라 자식하고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자신의 옛사람과 잘 싸워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바꿔나가면 아이는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 주제가 이거 가지고 2시간짜리 부모 교육을 하는데 오늘 주제 그게 아니니까 좀 넘기고요. 자,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놈은 걷는 게 지 애비랑 똑같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유모차에서부터? 아빠 걷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고 있다?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시냅스 모양을 이미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폰하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폰하고 있죠. 아이는 밥만 먹고 있어요. 자, 선택과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까 오락실이 만들어지겠죠. 단순화시키면. 아이는 밥만 먹고 있으니까 오락실이 안 만들어져야 되죠. 달라야 되죠. 엄마 아빠의 선택과 아이의 선택이 다르면 시냅스 모양도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런데 아이의 뇌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천억개 나무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거울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세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TV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하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엄마 아빠로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뇌가 망가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지금 각성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걸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라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 그냥 디스플레이. 하루 10분 디스플레이 하기. 그냥 이러고 있어요. 눈 침침하니까 읽지 말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꽂이에 가서 책을 꺼내서 펴서 보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면 자녀 세대는 신앙을 잃어버린다. 너무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초점이 없으면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평일날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아이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신경은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법칙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나는 압니다. 나는 중력의 법칙을 압니다. 중력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중력 없어. 그러면서 63빌딩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나는 중력의 법칙을 안 믿으니까 공중에서 걸어 다닙니까? 믿든 안 믿든 법칙은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거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연법입니다. 법칙인 거예요. 중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뇌 발달에 있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는 부모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들의 좋은 뉴런 사이의 시냅스를 연결하는 것, 두뇌 발달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좋은 것들을 말과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요, 그냥 그대로 오락실만 짓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사실은요, 이거예요. 움직임과 놀이를 통해서 두뇌의 고차원적 사고 영역이 발달되도록 두뇌는 설계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움직임과 놀이할 때 시냅스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하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움직이고 놀이할 때 만들어진 시냅스를 공부할 때도 똑같이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뇌과학이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마치 천동설에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지동설이 생겨서 우리 패러다임 바꿨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패러다임에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패러다임을 우리 바꿨죠, 지금. 그죠?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뭘 바꿔야 되냐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와 교사들은. 자, 우리 학생 때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가요?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놀기만 할 거야? 공부는 안 하니? 그렇게 놀기만 해서 어떻게 사람 되겠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놀기만 하고. 이런 얘기 우리 진짜 많이 들었죠. 공부와 놀이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두뇌는 뭘 얘기하냐면요. 움직이고 놀이할 때 만들어진 시냅스를 공부하고 고차원적 사고를 할 때 그 시냅스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게 뇌는 구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놀고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요. 굉장히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지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움직이고 놀이하는 것이 그들의 정서 발달, 안정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또 창의적인 생각, 이거와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계는 그걸 지금 놓치고 있죠. 고등학생이 되면 체육 시간 아예 없어지죠.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기에 애들 학습지 시키죠. 영어 시키죠.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건 거예요. 이걸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 와일더 펜필드라는 사람인데 들어봤을 거야 이거. 그림도 보셨었고. 이 사람은요. 두뇌를 수술하는 의사라서 맨날 두뇌 뚜껑 열고 수술하다 보니까 두뇌를 만지게 되잖아요. 자극을 주잖아요. 근데 수술을 할 때 두뇌를 자극을 주면 갑자기 팔이 움직이고요. 발이 움직이 이런 걸 본 거예요. 뭐지? 우리 신체 모든 영역은 두뇌 어딘가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200여 명의 환자를 꼼꼼하게 찔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두뇌는요. 우리 몸의 두뇌의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돼 있고요. 25%는 입과 혀로 연결돼 있고요. 15%는 양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70%는 손과 입과 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써도 뇌에는 자극을 준다 안 준다?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어디를 써야 뇌는 자극된다? 손과 입과 발.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 보세요. 항상 손을 움직입니다. 항상 입을 움직입니다. 항상 발을 움직입니다. 놀이터 나가보세요. 좀 조용히 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놀아요? 자,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두뇌 70%를 연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뇌 70% 시냅스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어때요? 관찰해 보세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있을 때 손으로 움직입니까? 입으로 움직입니까? 발을 움직입니까? 엄마가 왜 자꾸 스마트폰 애한테 줘요? 주는 이거 뭐예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입을 틀어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뇌 70%를 셧다운 시킨다는 거예요. 두뇌 70%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정상적인 발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옆집을 갔는데 옆집 엄마가요 시끄럽다고 애기 입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여놨어. 청테이프를 입에다. 그리고 손을 묶어놓고 밥을 묶어놓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봤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우 저 집은 양육 방식이 독특하네. 참 특이하게 양육하는구나. 이러고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전화하겠죠? 아동학대죄 신고한다고. 저는요 여러분을 다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제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지금 신고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너무나 쉽게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두뇌 70%가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유모차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차 안에서 저러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차 태우고 다니면서 부모가. 손과 입과 발이 묶이면요. 두뇌가 셧다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가요. 이 좋은 자동차 안에서 이 스마트 기기가 없다면 이 아이는 지금 조용할까 시끄러울까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소리 다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뇌 70%를 연결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스마트 기기를 장난감 삼아서 자동차를 장난감 의자 삼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뇌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뚜기와 팥종이와 느치와 황충이 먹어버리고 있는 거 아이들의 두뇌를.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혼자 놀이를 하든 누구랑 같이 놀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고 대화하고 상대방을 살펴보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 아이를 묶고 있다는 것은요.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아이들의 잠재성, 아이들의 능력과 재능 다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부모로서 도와줘야 될까? 그것은요. 언어입니다. 언어는 모든 두뇌 발달에 있어서 기반 시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 학습에 관심 많죠? 근데 여러분 학습 뭘로 하는 거예요? 학습은 언어로 한다는 걸 몰라요.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애가요. 학원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성적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핵심인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면 학습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절대 시간으로 보면 전부 서울대를 가고도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 같은 성적을 받아오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죠? 이게 정말 미스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붙잡혀 있고 또 주말마다 학원 가고 인강 듣고 아니 쟤네들 공부하는 양을 보면요. 서울대 가야 되거든요, 다. 근데 성적을 받아보면요.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요. 선생님들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저의 뇌 안에 언어가 발달이 안 돼서 저렇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언어 발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 사고력.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입에서 내뱉는 게 뭔지 아세요? 교실에서? 요즘 애들은요, 너무 사고력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요즘 애들 사고가 안 돼요. 이런 얘기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고 뭘로 할까요? 이게 뇌 안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언어 영역과 겹칩니다. 뇌를 찍어봤어요. 앞사람, 친구랑 그냥 대화하도록 하면서 뇌를 찍었어요. 대화할 때 뇌 찍었어요. 그러면 대화할 때 움직이는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이. 그 다음에 혼자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생각할 기회를 주고 뇌를 찍었어요. 그랬더니요, 똑같은 자리가 움직여요. 똑같은 자리가. 그러니까 사고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력이 떨어진다, 생각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언어가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예요? 사회성. 우리 엄마들이요, 왕따 당할까 봐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왜 사주냐 그러면 왕따 당할까 봐 사준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들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성은요, 절대적으로 언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는요, 절대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는요, 절대로 왕따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따 문제는요, 언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어는 지금 3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제가 보통 강의할 때 6가지 얘기를 하는데 두뇌의 6가지 영역에 있어서 아주 기반 시설이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언어 발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어는 되게 신비한 것입니다. 왜? 언어는요, 어떤 동물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인간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요, 진화론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중간 과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가 없어요. 원숭이에서 사람 사이에 너무나 고차원적 언어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정도예요. 근데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언어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언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언어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쓰라라는 소리, 빛이 쓰라라는 언어적 소리가 우주를 만들어냈어요. 언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언어가 망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발달되지 않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이들 안에서. 자, 그럼 언어를 어떻게 발달시키냐? 언어 발달은요, 역시 쉬워요. 우리가 언어학자일 필요가 없어요. 언어 발달을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택과 경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발달시킨다는 건 뭐예요? 언어를 선택하고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간단하게, 3가지까지 나갈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첫 번째는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게 언어예요. 여러 소리가 들어오죠, 우리 귀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소리가 많은 소리들이 들어오잖아요. 강아지 소리도 들어오고 뭐 쨍쨍거리는 소리도 들어오고 여러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 소리 값을 들으면서 뇌가 의미로 바꾸고 있어요. 그 의미로 바꾸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언어를 만드는 두뇌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면 그 책을 읽어주는 소리 값을 의미로 바꾸기 때문이죠. 반면 자, 뽀로로를 볼 때는 어떨까요? 자, 뽀로로를 볼 때는 소리 값을 의미 값으로 바꾸는 걸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뇌는요, 인간의 뇌를 만드는 게 대뇌 피질이라고 있는데 이 대뇌 피질의 50%는 시각 피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뇌의 바깥쪽 뇌의 절반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피질은 5%밖에 되지 않아요, 영역이. 그러니까 뇌로다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는 2가지.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2가지예요. 산소와 포도당만 씁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소비하는데 뇌가 산소와 포도당을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50%를 누가 차출해 간다고요? 시각 피질이 차출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각 피질의 5%가 사용할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 가져가니까 걔네들이 지배적으로.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어때요? 책을 읽어주면 엄마가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는 시각 피질이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시각 피질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뇌로 들어가는 산소와 포도당 에너지를 지금 누가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청각 피질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교육법이 뭐냐면 교회에서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초등까지 한 13살까지 교회 학교에서 PPT 화면 띄워놓고 영상 보여주면서 설교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음성을 의미로 바꾸는 걸 뇌가 못합니다. 영성에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집중을 하죠. 그 집중하는 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각 정보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교육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아이들. 이거를 3년, 5년, 10년을 반복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요.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요? 고등부 가보세요. 설교 듣는 애 있나? 하나도 안 듣습니다. 왜? 뇌가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시고요. 영유아기 초등학교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방식 쓰는 데는요. 절대로 그거 못 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은 목사님 설교단 뒤에다가 큰 화면 만들어 놓고 목사님 설교할 때 화면 띄워놓죠. 이것도 우리들의 시각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요. 목사님 설교 못 듣게 합니다. 설교할 때 꺼야 됩니다. 그건 언제 키냐면 서서 우리가 스탠드 워십 같은 거 할 때는 서서 막 찬양하니까 이거 볼 수가 없잖아요. 찬송가를. 그러니까 찬송가 히끗히끗 볼 때 자막 필요해서 그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상을 보면 벌써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에 집중 못해요.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일날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큰일 났어요. 보여주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기 얼굴을 크게 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모습을 크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러 온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왜 내 목사 얼굴을 크게 보여줍니까? 그 몇 억씩 들여가지고 화면 만들어 놓고 이게요. 영유아기부터 사실은 굉장히 그 왜곡된 스피릿인 것입니다. 사실은 뇌로 보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언어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뇌는요. 익숙하고 편한 걸 먼저 선택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고 해봅시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영어로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어 소리를 들어야 한글 자막을 봐요. 눈 아픈데 왜 굳이 영어 소리를 안 듣고 한글 자막을 보죠?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 옆에 앉아서 같이 헐리우드 영화 볼 때는 그 사람은 한글 자막을 보고 있어요. 영어 소리 듣고 있어요. 미국 사람은 옆에 앉아있는 미국 사람은. 영어 듣고 있죠. 똑같은 걸 보고 있어도 뇌가 익숙하고 편한 걸 선택하는데 나는 자막이 편하고 저 사람은 소리가 편한 거예요.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선택이 다르면 시냅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뽀로로를 볼 때 여러분은 어른들은 뽀로로 소리를 다 알아듣죠. 초등부에서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듣죠. 여러분은. 그래 듣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영상이 편하기 때문에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를 선택하는데 영상을 선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 발달이 안 일어납니다. 저런 거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이요.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줘야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고요. 설교도 듣는 아이가 될 수 있고요. 교실에서 선생님 말을 듣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들어서 이해하는 아이가 되려면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끄고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요.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고 답하기 많이 하라는 말은요.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묻고 답하기를 하라는 것은 상호관계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있는 소리를 의미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근데 뽀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보면서요.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뽀로로가 대답해주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한 번도 뽀로로는 내 질문에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또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뽀로로가 지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아이한테 승질 내요, 안 내요? 승질도 안 내요. 쟤는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뽀로로는 나랑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관계 없는 존재의 소리는 의미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애가 또 하루 종일 뽀로로 보니까요. 뽀로로 한 소리를 또 입에서 계속 뽀로로 얘기를 하고 있어, 입에서. 그럼 엄마들은요. 우리 애가 말이 튀었네? 말 잘하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애는요. 뽀로로로 말을 다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뽀로로로 말을 배운 애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잖아요. 나의 선생님이니까 어때요? 관계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의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을 딱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지도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 걔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러거든.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말을 하거든요. 이게요 지금 초등학교 교실의 아주 핵심적인 현상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5, 6년 전과 지금의 교실의 차이는 뭐냐면요. 5, 6년 전에는 일단 아이들이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해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생님 말을 꺼내는 순간 지도 말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교실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시냅스 모양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혼자 떠드는 소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의미 없는 말을 써드는 애들. 의미 없는 질문을 막 하는 애들. 굳이 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을 굳이 하는 아이들. 교실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 발달은 소리값을 의미로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이제 임상적으로도 드러나는데요. 만 2세 아동 1,800명을 조사했는데요. TV, 스마트폰을 2~3시간 보는 애들은요. 언어 지체 위험이 2.7배에서 3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 2살 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학습도 안 되고 사회성도 안 되고 사고력도 안 되기 시작하는 게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두뇌의 실제 재능들을.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연구해 본 거는요. TV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애들은요. 측두엽과 전두엽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너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 놔야만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냅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으니 사람 소리값을 의미값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40분까지만 저한테 시간을 줬어요. 근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느라고 한 10분 갔기 때문에 지금 다 가버렸네 시간이. 제가 한 1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것은 유튜브에 책이 많이 있으니 제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세 번째 거는 유튜브 강의 영상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10분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더 뒤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10분 더 할 건데 그건 패스하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한 10분 정도 지어야 되니까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오늘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아서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 할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심심해 그럴 때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속셈 뭐예요? 엄마 심심하니까 TV 좀 볼게. 엄마 심심하니까 게임 좀 할게. 엄마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티시라는 거예요. 안 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보채다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어딘가 가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하죠. 뭔가를 늘어놓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냅스 만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틀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오락실이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뚜기야, 팥종이야, 느치와 황충들이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들이 엄마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자,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은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별짓 다 하는 삶이 창의력이고요. 별짓 다 하는 삶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 전부 유튜버가 되겠대요. 여러분 유튜브 쳐다본다고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로 돈 버는 유튜브 사업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지구상에 유튜브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유튜브 쳐다봐서 유튜버 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요?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라는 생태계에서 뭐 하는 중이에요? 별짓 다 하는 중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별짓 다 하는 것이 그들의 진로인 것이지, TV, 컴퓨터,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아이는요, 여기다 오락실만 저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진로교육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뭐 좋아하니?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뭐 잘하니? 잘하는 거 없는데요. 뭐 하고 싶으니?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 근데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합니까? 제3자가. 여러분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심심한 가운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그걸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꽃감 빼먹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멍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아주 쉬워요. 요즘에 쓰는 말로 언택트, 온택트, 컨택트예요. 3택트. 자, 언택트는 미디어랑 거리를 자꾸 두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요, 접근성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거실에서 가능한 한 침실로 옮겨라. TV만 거실에서 침실로 옮겨도 아이들이 배를 깔고 책을 읽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벽걸이 TV라서 옮길 수가 없는 분들은요, 이런 거라도 씌워놓으세요. 저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에서는 매년 사순절 기간에 가정의 달에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제발 좀 집에서 거리두기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언택트 미디어, 컨택트 패밀리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수막도 씌워놓도록 합니다.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온 가족이 볼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뺏겨놓고 보더라도 평소에는 마스크 쓰듯이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에다가 자꾸 마스크를 씌워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은 손에서 분리하라는 거. 손에서. 손바닥에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손에서 분리시켜서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집에 딱 들어오면 스마트폰 딱 씌워서 분리해놓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 아빠가 위대한 건 뭘까? 이 아빠.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 스마트폰 손에서 떼어놓으려고 아들이랑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를. 이거 만드는 거 쉬워. 이거 지금 뭘로 한 거냐면 커피 캐리어로 만든 거. 커피 캐리어. 커피 캐리어에다가 장식도 하고 아이들 사진도 붙여놓고 내가 여기다 놓고 내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거 다짐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시간대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밤 10시가 되면, 밤 11시가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상기기를 끈다. 특히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여러분들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교사 책임자로 부장으로 계신 분들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이 아니라 토요일 밤 10시에 시작된다. 이 캠페인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은 여러분 교회에서 토요일 밤 10시에 모든 가정이 미디어를 끄는 캠페인을 하면요, 아이들은 일찍 교회 와서 눈 초롱초롱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토요일 날 몇 시에 잤을까요? 다 2, 3시까지 스마트폰 쳐다보고 게임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 영이 혼미해서요, 예배를 못하는 것이에요. 영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손을 안 대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시 돼서 영상기기 다 꺼보세요. 그러면요,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다고 해보세요. 엄마 얼굴에 볼 게 없으면 잔소리 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해요. 잠이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12시, 1시, 2시까지 번쩍거리는 거 침대에 누워서 이거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잡니까? 거리두기를 하는데 가정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2번, 그럼 온택트예요. 사용을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지혜롭게 밸런스예요.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이. 항상 원하는 건 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타임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요, 모든 가정에서
어느 시간대에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얼마큼 쓴다라는 계획이 없이 미디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가 원할 때 하게 하는 건요.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이들에게 용돈을 정해주나요? 네가 원하는 만큼 쓰게 주나요? 카드를 주나요? 돈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은 왜 그냥 애 멋대로 쓰게 하나요? 그 시간을 선택하는 게 뭘 만든다고요? 두뇌를 만드는 거거든요. 시가 제한된 시간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뇌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막 쓰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아이들이 어느 시간대 얼마큼 쓰는 것이 없이 미디어를 쓰게 하는 것은요. 스포일 시키는 아이들을 망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신용카드를 주고 네 멋대로 돈 쓰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록장도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을 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런 양식이 있는데 기록을 한다는 건요. 시계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시작 시간이 있고 끝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쓰려면 시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쓰려면 끈 시간을 봐야 돼요. 시간을 본다는 게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아이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하는 도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간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좋은 안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주면 안 되고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을 깔고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부모와 자녀가 링크가 돼서 자녀의 스마트폰이 엄마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걸 보게 해줘야 돼요. 이런 방법들은 요거 이렇게 메모했다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컨택트예요. 컨택트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랑 시간을 안 보내면 그 빈 공백을 어디 가서 보내는 거예요? 미디어랑 보내는 거예요. 부모랑 보내면 부모의 좋은 신앙적 유업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미디어랑 보내면 미디어가 주는 정말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욕망 추구적인 것들이 뇌에 장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신뢰, 존중과 배려 이런 관계들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그 힘 있는 아이들은 미디어를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안 된 아이들은요. 미디어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어떻게 되고 이것은 제 유튜브 제 채널에 가시면 권장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효과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그 팁들이 제가 강의 해놓은 게 있습니다. 30분짜리 강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가정들에게 소개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쓰겠습니다. 에스크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 썼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군.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는데 감각이 무뎌져서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으면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목숨, 생명을 지불한 거죠. 그 옛날 그 우리 아이들이 지방에선 늑대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선택과 경험은 뭘 만든다고요? 두뇌 시냅스 모양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뇌가 발달돼야 되는데 그 발달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선택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아이들은 미디어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없었어요. 저도 2년 동안 이 강의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합이 안 되니까, 집합 교육이 안 되니까, 학교도 다 패스됐으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도 많이 교육을 했었는데 학교가 다 거의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 4월이 되면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면 이게 두세 배 전파력은 빠르고 위험도는 낮아집니다. 독감처럼.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봄 되면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무장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데스티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명확한 것은 하늘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이 땅에 온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뜻과 계획을 이뤄내려면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냅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몇 개를요? 무려 1000조 개를. 그리고 그 1000조 개 시냅스 모양은 오늘 선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죽기 5분 전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랑 말랑 죽을 때가 되면 사단이 나타나서 막 깨운대. 야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 그러고 막 깨우는데. 그리고 속삭인다는 거야.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든 거야 하면서 그가 살아냈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막 설명해 준대요. 죽어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 너 12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지.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준 게 아니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속여서 사주게 하신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얘기했잖아. 너 스마트폰 자식 안 사주면 걔 왕따 나가는데 언제까지 미기적거리고 있을 거야. 사주려면 빨리 사줘. 맨날 그랬더니 니네 엄마 혓가닥 넘어가서 바로 사줬잖아. 그래 너 12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자 이러고. 그래서 오락실만 쳐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고 있는 거잖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데 나한테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알고나 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가보면 제가 학교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요. 죽기 5분 전에 그런 소리 들으려고 사는 애들처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 자꾸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교사는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내도록 중보하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가 그렇게 발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와 팥종이 같은 것들을 막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책을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도 제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속해 있는 학교나 교회에서 이런 그 교육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입니다.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 또는 권장이 검색하셔서 하시면 되고 제가 일단 채팅창에는 제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는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하고 이런 주제로
좀 더 그 학부모들을 깨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